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까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짧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뭐 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연결돼서 장입니다. 충수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52페이지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로 제거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충수가 좋은 박테리아만 살리고 나쁜 박테리아는 모두 쓸어버린다면 결국 건강한 충수에는 엄선된 좋은 박테리아만 모여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미국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결국 충수 우리가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할 때 충수를 떼어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충수가 우리의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대장 얘기죠. 충수도 이제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맹장, 그러니까 소장 끝에가 맹장, 맹장에서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사결장, 직장, 항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대장 얘기거든요.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약 16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작업한다. 소장이 급하게 서두르나 미처 흡수하지 못한 영양소들이 여기서 흡수된다.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대장에서 비로소 흡수된다. 또한 대장과 미생물의 꼼꼼한 협력 덕분에 우리는 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산, 비타민 K, 비타민 B12, 티아민, 리보플라빈을 추가로 얻는다. 이것은 원활한 혈액 응고, 건강한 신경, 편두통 예방 등등 모든 면에서 좋은 일이다. 또한 대장 끝에 있는 직장은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 놓는다. 직접 맛을 볼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대변은 늘 비슷한 정도로 짭짤하다. 이런 섬세한 작업 덕분에 물을 1리터는 좋게 절약할 수 있다. 직장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물 1리터를 더 마셔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현대인들은 물도 안 먹는데 만약 직장이 이 정도의 역할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물을 1리터 정도를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의 실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음식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피가 갑자기 달달해지면 다시 건강한 균형을 맞추기에 몸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때 대량의 호르몬, 특히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특별 투입 후 급속도로 다시 피곤해지는 효과를 낸다. 너무 빨리 흡수되지만 않으면 당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원료다. 당을 세포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슴뿔처럼 생긴 글리코갈릭스로 만들어 소장세포에 붙일 수도 있다. 결국 피가 갑자기 달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과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결국은 이제 인슐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우리 몸에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현대인들은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제 너를 띄니까 문제라는 거죠. 57페이지에 지방은 모든 영양소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소중한 성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방은 멀리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죠. 원자들이 아주 노련하게 서로 붙어 있는 까닭에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1g당 2배의 에너지를 갖는다. 지방은 전선을 감싼 고무 피복처럼 우리의 신경을 감싼다. 지방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들은 지방으로 만들어지며 체세포를 둘러싼 막도 지방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지방을 어찌 저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남는다고 어찌 흥청망청 탕진할 수 있겠는가. 기아 위기에는 뱃살이고 생명보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뱃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지나치게 뱃살을 찌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지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전선을 감싼 고무 피복처럼 우리 신경계를 또 감싸는 게 특히 뇌신경계를 신경계는 다 감싸고 있지만 뇌신경계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벗겨지면 그게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새는 거죠. 신경이 전달돼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아위기에서 뱃살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도 아주 좀 쉽게 디테일하게 쉽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방이 흉관에 모이면 복부에서 횡격막을 지나 곧장 심장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간으로 가서 그 에너지가 이제 활동이 되는데 이 지방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횡격막을 지나 곧장 심장으로 향합니다. 말하자면 비싼 올리브유나 저렴한 튀김기름은 우리가 소화시킨 다른 영양소와 달리 간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심장으로 들어간다. 심장이 세게 펌프질을 해서 지방 방울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언젠가 우연히 간에 도달하면 비로소 나쁜 지방의 해독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간에 들어가서 화학 공장에서 화학 처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독도 되고 하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혈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 기름만 바꿔도 건강해진다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좋은 지방을 섭취하라는 얘기죠. 근데 현대인들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계속 올리브유가 이제 나오는데 올리브유뿐 아니고 이제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먹는 기름이 옥수수유 아니면 요즘은 뭐 굉장히 그 치킨집 같은 데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붙여놨던데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 기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기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유가 동맥경화증, 세포 스트레스, 알츠하이머 그리고 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황반병성 같은 눈병을 또한 올리브유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지방덩어리를 걱정하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올리브유에는 달갑지 않은 지방덩어리에 맞서는 잠재된 힘이 있다. 올리브유는 남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지방산 합성 요소의 활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 얘기를 할 때 올리브유가 항상 들어가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올리브유도 좋지만 오메가3 지방산을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 옥수수유나 또 카놀라유나 또 콩기름이나 이런 식물성 기름들을 전부 오메가6 계열이거든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6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지만 얘가 많으면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럼 염증을 낮추는 게 오메가3거든요. 이 균형이 1대1로 맞아야 되는데 최대한 허용되는 게 1대4까지지만 1대1이 가장 적합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대1 정도까지도 깨져버렸거든요. 또 61페이지에 육류, 우유, 계란 등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 지방보다 훨씬 많은 아라키돈산을 함유한다. 아라키돈산이 뭐냐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아라키돈산을 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신호물질을 만든다. 반면 유채기름, 아마유, 삼유 같은 기름은 염증을 막는 알파리놀레산이 들어있고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켄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 역시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다. 여기 이제 유채기름 해서 카놀라유를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아까 카놀라유를 얘기를 했냐면 유채는 100% GMO 식품입니다. 근데 왜 유채꽃으로 만든 기름을 카놀라유라고 하느냐 하면 캐나다의 그 넓은 들판에 GMO로 완전히 다 심어서 그걸로 유채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생겼다 그래서 카놀라유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나는 유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100% GMO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방은 진통 해열제로 유명한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다만 이런 효과를 내는 성분의 함유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심한 두통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염증 질환이 있거나 두통이나 생리통이 잦은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을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도 통증이 약간 완화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라키돈산, 그러니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식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동물성 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좋고요. 아마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지방산이 나오니까 식물로 먹을 때는 아마도 괜찮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불내증, 과민증 65페이지에 이런 제목을 갖고 나오는데 알레르기의 기원은 소장에서 시작된다. 소장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알갱이 형태로 남는데 이것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다. 평소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는 아이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벌이듯 소장의 림프관이 그렇다.
분해되지 못한 알갱이가 지방방울에 갇혀 림프관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주의력 깊은 면역세포에게 발각된다. 면역세포는 예를 들어 땅콩 알갱이를 림프에게서 발견하면 당연히 이 낯선 존재를 공격한다. 이거 알러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대량 영양소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때문에 모든 병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 분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다 가야 되는데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안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면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야 비자기,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단백질이 아니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장 육모를 통해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얘가 면역체계를 만나게 되면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고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소화효소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은 위산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했던 말씀들이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유당 및 과당 과민증, 그래서 유당불내증을 얘기를 하는 건데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 인류의 약 75%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유당 소화 유전자가 없어진다. 어차피 모유나 분유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제외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우유를 소화하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이죠. 어른들도 먹고 칼슘 때문에 드신다고 어른들도 드시고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먹이죠. 제 동영상 앞쪽에 보시게 되면 예전에 올린 건데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영국의 여의사가 유방암이 계속 유방암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암이 또 발생하고 해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유여서 그거에 대한 책도 제가 풀어드린 게 있거든요. 이 전 인류의 약 75%는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소화하는 유전자가 없어집니다. 효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70페이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도 과당 함유가 설탕 함유보다 더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식료품 생산자는 기꺼이 정제한 과당을 쓰고 그것을 버섯이 자랑한다. 과당 함유량 증가. 결코 좋은 얘기 아닙니다. 과당 과민증은 기분도 가라앉게 한다. 당 분자는 다른 여러 영양소가 피해 흡수되도록 돕는다.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소화될 때 과당을 꼭 끌어안는다. 모두 흡수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당을 섭취하면 우리는 트립토판 아미노산도 잃게 된다. 그런데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이 필요하다. 세로토닌, 행복해지려면 트립토판이 필요한 거죠. 또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되면 잠을 못 자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과당 과민증이 우울한 기분의 원인일 수 있다. 근데 우유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우유에 설탕이 왜 들어가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유 팩 뒤쪽을 보십시오. 그 탄수화물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 안에 탄수화물이 뭐가 있겠어요? 설탕이지. 73페이지에 먹는 것에 꼼꼼히 신경 쓸 필요도 분명히 있다. 특히 요즘의 음식 문화 추세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침에도 밀가루, 점심에도 밀가루, 저녁에도 밀가루, 과당이 안 들어간 가공식품이 없다. 과장이 아니다. 수위가 한참 지난 뒤에도 우유를 계속 마신다. 몸에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기적인 복통, 잦은 설사, 피로감 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음식들, 밀가루와 우유 이런 거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저자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가지고 이제 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성분, 색, 밀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똥의 4분의 3은 물이다. 우리는 똥을 울 때마다 약 100ml의 수분을 잃는다. 100ml가 똥을 울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수분을 뺀 나머지 고체 성분 중 3분의 1이 박테리아다. 장에서 복물을 마치고 퇴직한 박테리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3분의 1은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다.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똥이 많아진다.
평균 똥 무게는 100에서 200g인데 많으면 하루 500g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몸이 버리는 잡다한 혼합물이다. 예를 들어 약 잔여물, 색소 혹은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다. 그러니까 똥을 제대로 못 싸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장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밝은 색에서 노란색까지 또 밝은 갈색에서 회색까지 검정색 혹은 붉은색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밀도 형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친절히 또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장의 신경체계라고 나오는 거고요. 소화관은 세 종류의 민문익은 외투를 입고 있다. 그래서 소화관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교본에 따라 대단히 부드럽게 움직인다. 민문이근에 따르는 교본은 바로 장신경계다. 장신경계는 소화과정 전체를 조종하며 놀랍도록 자립적이다. 뇌와 장신경계의 연결을 끊어도 모든 것이 멀쩡하게 소화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몸 어디에도 이런 자립성은 없다. 뇌와 연결이 끊어지면 다리는 마비될 것이고 폐는 숨을 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소화는 되죠.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거죠. 또 소화관은 어디하고 돼 있어요? 자율신경하고 돼 있죠. 자율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뇌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머리도 탁해지는 거고요. 똥을 제대로 못 넣게 되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운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제 강의에서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식도에 대한 거는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식도는 파도타기 응원처럼 움직인다. 죽이 도착하면 식도가 넓어지는데 죽은 이미 통과한 부분은 다시 좁아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꾸로 올라갈 수 없다. 자동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물구나무를 서서도 음식을 삼킬 수 있다. 이걸 연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아래로밖에 안 갑니다. 아래로. 역류가 안 돼요. 근데 역류되는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예요? 토가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 얘는 무조건 아래로만 갑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떡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식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뭐 위도 뭐 그런 거고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빵, 밥, 국수 같은 단순한 탄수화물은 금세 소장으로 이동해 피해 흡수되고 즉시 혈당 수치를 높인다. 단백질과 지방은 확실히 오래 위에 머문다. 가령 스테이크 한 조각은 6시간 동안 위에서 그네를 타다 소장으로 넘어간다. 보통 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말한 빵, 밥, 국수 전부 뭐예요? 밀가루죠. 이런 것들을 먹는 거는 너무 금세 내려가고 또 금세 피로 혈당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소화되어 흡수되지 않은 식이섬유가 소장벽을 밀면 소장벽은 반갑게 화답하며 식이섬유를 밀어낸다. 이런 소장 체조로 음식물은 쑥쑥 앞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어때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소화가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먹어요? 부드러운 걸 먹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먹고 위장이 튼튼해도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서 밀가루만 끊어도 뭐 100가지 병이 사라진다. 아니 밀가루 똥 빼라는 책을 제가 푸른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밀가루는 뭐 셀리악병이라는 걸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글루텐이라는 놈이. 글루텐도 결국 밀가루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것도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를 다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면을 뭐 좋아하는 편이고 또 예전에는 뭐 면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면을 많이 줄였어요. 뭐 너무 많이 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먹고 예전에는 하루 세 끼를 다 짜장면을 먹으라 해도 짜장면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짜장면 먹나?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위장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장, 뭐 소장 할 것 없이 대장까지 우리 모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산 역류에 대한 얘기인데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 위산은 알레르기 항원과 음식물에서 나온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어떤 중화제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다.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매우 낯선 성분이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길어도 4주 후에는 위산 중화제를 끊어야 된다. 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알츠하이머에 뭐 아직 뭐 계속 연구 단계에 있지만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다? 이제 알루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는 되게 안 좋고요. 위산의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위산이 너무 많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산제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구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을 줄였더니 많이 나가질 못하네요. 어쨌든 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유를 또 이렇게 좀 자제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밀가루를 자제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